대답 좀 해보세요. 당신 누구야? 죽었다던 우리 엄마 이름이 왜 여기 적혀 있냐고. 분명 내 손으로 무덤까지 만들었습니다. 28년 전 차가운 감옥에서 병들어 죽었다던 나의 어머니.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마주한 건 이름도 목소리도 잃어버린 채 리어카를 끄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분명 내 손으로 무덤까지 만들었는데 28년이 흐른 지금 제 눈앞에 어머니가 서 계십니다. 때자국 가득한 목장갑을 끼고 리어카를 끄는 저 초라한 노인이 정말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고운 엄마가 맞는 걸까요? 오늘은 한 사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시리고도 붉었던 사과, 과수원의 비밀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8년 전 충북 제천의 깊은 산골 마을은 유난히 안개가 잦았습니다. 새벽이면 산허리를 감싸고 도는 안개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곤 했죠. 그 안개 속에서도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순 씨의 사과 과수원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30도 안 된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빛 섞인 과수원 땅과 이제 겨우 5살이 된 아들 정우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영순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시간이 없었다는 게 맞겠네요. 아침 이슬을 머금은 사과들이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금덩어리였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화로운 새벽이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보석처럼 빛나는 붉은 사과들이 탐스럽게 열려 있었죠. 영순 씨는 평상 위에 앉아 갓 수확한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투박한 손마디에는 흙먼지가 배어 있었지만 과도를 쥔 손길만큼은 정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각, 사각. 일정하게 들려오는 사과 깎는 소리가 적막한 과수원을 채웠습니다. 붉은 껍질이 끊기지 않고 돌돌 말려 내려가는 모습이 마치 영순 씨가 아들을 향해 품은 긴 사랑의 줄기 같았습니다. 우리 정우, 잠이 덜 깼어? 자, 이거 봐라. 엄마가 한 번도 안 끊어지게 깎았지? 잠이 덜 깬 정우가 눈을 비비며 엄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순 씨는 환하게 웃으며 잘 익은 사과 조각 하나를 정우의 입에 쏙 넣어 주었습니다. 아삭하고 달콤한 사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자 정우는 배시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하나면 영순 씨는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 이거 먹고 장군 돼야지. 엄마가 우리 정우 장가 갈 때까지 이 과수원 든든하게 지켜줄게.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거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행복은 과수원 입구에서 들려오는 거친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마을의 망나니로 통하던 건달 광식이었습니다. 도박빚에 눈이 먼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그는 오토바이를 세우자마자 마당으로 들어와 침을 뱉었습니다. 영순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정우를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광식의 입에서는 입에 담기도 험한 욕설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야, 김영순. 오늘까지 돈 안 해놓으면 이 과수원 서류 내가 들고 간다고 했지? 내 서방 죽고 나니까 내가 우습게 보이냐? 광식의 거친 손이 영순 씨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영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광식 씨, 여긴 우리 정우, 아빠가 목숨 걸고 가꾼 땅이에요. 도박 빚은 당신이 졌는데 왜 남의 땅을 넘봐요? 당장 나가요. 하지만 광식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정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애새끼가 먹는 사과도 다 내 돈으로 자란 거야. 서류 안 찍으면 저 새끼 내 손에 평생 병신으로 살 줄 알아. 광식이 정우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영순 씨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정우를 안채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정우야, 절대 나오면 안 돼. 엄마 말 들려? 문 꼭 잠그고 있어. 정우는 겁에 질려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문 잠그는 소리가 들린 후에야 영순 씨는 광식과 맞섰습니다. 광식은 영순 씨의 머리채를 휘잡고 과수원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도장을 찍으라며 윽박지르는 광식의 손에는 날카로운 농기구가 들려 있었죠. 광식은 영순 씨를 위협하다가 기어이 정우가 숨어 있는 방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저 애새끼 손가락 하나 부러뜨려야 정신 차릴래? 그 말은 영순 씨의 심장을 칼로 베는 것과 같았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그녀의 안에서 짐승 같은 괴력이 솟구쳤습니다. 안 돼. 내 자식은 절대로 안 돼. 영순 씨는 죽으림을 다해 광식의 허리를 껴안고 밀어붙였습니다. 광식은 당황하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하필 그곳은 수학 때 쓰려고 모아둔 날카로운 돌더미가 있던 절벽 근처였습니다. 광식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퍽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그의 머리가 뾰족한 돌부리에 거세게 부딪혔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광식의 눈이 초점을 잃었고 붉은 피가 배어나와 사과나무 뿌리를 적셨습니다. 영순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광식의 코끝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내뱉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하지만 그때 과수원 담벼락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눈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 팔봉이었습니다. 팔봉은 이미 광식에게 큰 빚을 지고 협박받던 처지였습니다. 그는 현장을 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마쳤습니다. 광식이 죽으면 자신의 빚도 사라질 것이고 영순 씨를 범인으로 몰면 광식의 유족들에게서 보상금이라도 챙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죠. 팔봉은 비겁한 미소를 지으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틀 뒤 경찰서 취조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영순 씨는 흙먼지가 묻은 옷차림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팔봉이 앉아 거짓 증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영순 씨가 광식이를 절벽으로 밀어내고 아주 작정을 하고 돌로 내리쳤다니까요. 광식이가 살려달라고 비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팔봉의 위증에 영순 씨는 절규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 사람이 우리 정우를 죽이려고 해서. 하지만 경찰은 팔봉이 미리 가져다 둔 조작된 증거물들을 내밀며 영순 씨를 압박했습니다. 형사는 영순 씨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김영순 씨, 당신이 살인자로 들어가면 저 어린 정우는 어떻게 살 것 같아?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텐데. 내 엄마가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살인마라고. 정우 평생을 살인자의 자식으로 살게 하고 싶어? 그 한마디는 영순 씨의 모든 저항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들, 내 목숨보다 귀한 정우. 내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 정우가 평생 그런 낙인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것이 그녀에게는 지옥보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자신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사람 죽인 여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정우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세상에서 지워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형사에게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해주세요. 우리 정우한테 엄마는 그날 죽었다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제발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순 씨는 자신의 혀를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비릿한 피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정우의 이름이 튀어나올 것 같았고 진실을 말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입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억누르며 영순 씨는 스스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혀에서 흐르는 피가 가슴을 적셨지만 그녀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벽에 기대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정우야, 엄마는 이제 죽은 거다. 엄마 잊고 훌륭한 사람 돼야 한다. 너만 잘 살 수 있다면 엄마는 지옥에 가도 괜찮아.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목소리도 사랑하는 아들도 모두 포기한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비극적인 선택을 시작으로 영순 씨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녀는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 혹은 독한 사람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그저 매일 밤 가슴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정우야, 내 새끼 정우야. 혀는 잘려나간 듯 감각이 없었지만 심장만큼은 아들을 향해 뛰고 있었죠. 그렇게 지독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친척 집을 전전하며 엄마가 죄를 짓고 병사했다는 거짓말을 믿고 자라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엄마는 아픈 기억이자 지우고 싶은 흉터가 되었습니다. 영순 씨가 출소하던 날 세상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사과를 깎던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노인의 손이 되어 있었죠. 그녀는 정우를 찾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번듯하게 자랐을 아들에게 자신 같은 죄수 출신, 벙어리 노인이 나타나는 건 재앙이나 다름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울 변두리의 판자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줍고 깡통을 모으며 그녀는 먼 발치에서 아들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짓궂었습니다. 그녀가 줍는 폐지 더미 속에서 발견한 낡은 잡지 한 권. 그 표지에는 성공한 젊은 기업가 박정우의 얼굴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 잡지를 품에 안고 낡은 판자방 바닥을 굴렀습니다. 내 아들, 내 새끼가 이렇게 잘 컸구나. 벙어리 노인의 목에서는 짐승의 울음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정우의 회사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뒷골목을 누비며 혹시나 아들의 그림자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 목을 뺐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 앞에 세련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말끔한 수트 차림의 청년이 내렸습니다. 영순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8년 전 과수원을 뛰어놀던 그 작은 아이의 눈매가 청년의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영순 씨는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가가서는 안 됐습니다. 그때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트럭 한 대가 영순 씨의 리어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어르신, 위험해요. 차에서 내리던 청년 정우가 본능적으로 영순 씨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정우는 영순 씨의 리어카를 밀쳐내며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고 두 사람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함께 쓰러졌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옷이 더러워지는 줄도 모르고 노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다친 데 없으십니까? 정우의 따뜻한 목소리가 영순 씨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아들의 품. 영순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입을 꽉 다물어야 했습니다. 정우는 노인의 손을 잡고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때 정우는 보았습니다. 노인의 검게 그은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말이죠.
왜일까요? 생판 남인 이 노인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정우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해묵은 통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정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리어카도 버려둔 채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우는 멀어지는 노인의 굽은 등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리어카 옆에 떨어져 있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우가 무심코 그 보따리를 풀어본 순간 그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순 씨가 시장에서 얻어온 듯한 시든 채소 몇 가지와 낡은 일기장 하나,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감싸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정우가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순간 정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낡은 노랗게 빛바랜 아기 양말 한 짝이었습니다. 양말 한쪽 끝에 수줍게 수놓아진 정우라는 비뚤비뚤한 글씨. 그것은 어머니 영순 씨가 밤을 새워 놓아주었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정우의 손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28년 전 사과나무 아래에서 멈춰버린 그들의 시간은 이제 피눈물 섞인 복수와 치유의 서막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이 노인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알아내라고 말입니다. 멈춰버린 시계 바늘이 가장 잔인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비서들이 타고 온 차들이 멀어지고 강남의 화려한 소음이 안개 너머로 잦아들 무렵 정우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습니다. 손바닥에 꽉 쥐고 있던 아기 양말의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생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낡은 천조각이 아니라 28년 전 자신의 발목을 감싸던 엄마의 온기였고, 동시에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살인자 엄마라는 낙인의 실체였습니다. 정우는 휘청이는 몸을 가누며 세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찾아온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정우는 주먹으로 시트를 내리쳤습니다. 성공이라는 성벽을 쌓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세월이 이 작은 양말 한 짝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야경을 보며 실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자수성가한 영웅이라 칭송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르는 반쪽짜리 인생이었습니다. 엄마가 감옥에서 병사했다는 고모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정우는 엄마의 무덤조차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굴레를 벗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째로 도려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흉터가 다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 떼자국 가득한 손등 위로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 벙어리. 노인의 눈빛이 정우의 영혼을 사정없이 핥히었습니다. 비서로부터 도착한 문자는 정우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했습니다. 노원구 재개발 지구, 일명 개미마을이라 불리는 판자촌 입구였습니다. 정우는 운전기사도 물린 채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화려한 세단이 오물 냄새 진동하고 낡은 담벼락들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버티고 있는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정우는 지독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을 밟고 사는 정우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지옥이었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려 골목 가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구두가 오물에 더러워지는 것도, 고급 코트가 낡은 담벼락에 긁히는 것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직 비서가 알려준 리어카 한 대가 겨우 몸을 누인 그 집만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전등빛 앞에 섰을 때 정우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 사각, 사각.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닦는 소리였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눈으로 문틈 사이를 훔쳐보았습니다. 방 안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큼 비좁았습니다. 영수는 그 좁은 방바닥에 앉아 낡은 수건으로 정우의 얼굴이 표지로 박힌 경제 잡지를 닦고 있었습니다. 행여 지문이라도 묻을까봐 몇 번이고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잡지 속 정우의 눈을 맞추며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벙어리가 된 그녀의 입술은 경련하듯 달싹였지만 터져나오는 것은 짐승의 신음 같은 단편적인 소리뿐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자신은 따뜻한 집에서 성공을 노래할 때 어머니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폐지를 주우며 아들의 사진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는 자신의 오만이 어머니의 거룩한 희생을 짓밟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위해 지옥을 선택했을까? 왜 나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이 모진 세월을 홀로 견뎠을까? 정우는 밤새 그 문 앞을 지켰습니다. 새벽 서리가 정우의 머리카락에 내려앉고 구두가 흙먼지로 뒤덮였지만 그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여러 겹 껴입은 영순이 리어카를 끌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정우를 발견한 순간 영순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집게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순의 눈에 공포와 경악 그리고 차마 표현 못할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정우의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굽은 등을 더 웅크린 채 옆으로 비켜나려 했습니다. 어제 보따리를 두고 가셨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아기 양말 한 짝을 꺼내 보였습니다. 영수는 양말을 보는 순간 온몸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벙어리인 척 정우를 모르는 사람인 척 연기하며 리어카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골목 아래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그 뒤를 쫓았습니다. 엄마 맞지? 왜 도망가? 대답 좀 해봐. 정우의 절규는 비정한 골목벽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영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 앞길 막지 않게 내가 사라져야 한다. 정우는 결국 골목 끝에서 리어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영순의 거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이 양말에 새겨진 내 이름, 당신이 적은 거 맞습니까? 왜 죽었다던 내 엄마가 리어카를 끌고 강남 바닥을 헤매고 있는 거냐고. 정우의 외침에 영수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치며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었습니다. 정우는 그런 어머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28년 전 제천의 안개 속에서 헤어졌던 모자가 비정한 서울의 아스팔트 위에서 드디어 마주한 것입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 했지만 영수는 필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살인자라는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아 주려면 먼저 28년 전 그날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는 것을요. 정우는 그날 이후 회사 경영은 비서에게 맡긴 채 사장실에 야전 침대를 들여놓고 28년 전 사건의 기록을 비밀리에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정우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죄를 확신하게 했던 증거들이 하나같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정황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목격자로 진술했던 조팔봉이라는 이름이 정우의 눈을 번뜩이게 했습니다.
조팔봉은 사건 직후 행방을 감췄고 그가 살던 집은 현재 정우의 라이벌인 강 이사의 건설사가 재개발권을 따낸 지역이었습니다. 정우는 직감했습니다. 이 비극의 배후에는 단순한 사고 이상의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말이죠. 정우는 다시 판자촌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이 아닌 허름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리어카 옆에 나란히 서서 말없이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밀어냈지만 정우는 고집스럽게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엄마 힘들지? 이제 내가 밀게. 28년 동안 엄마가 혼자 밀었던 이 짐, 이제 내가 같이 들게. 정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리어카를 밀며 시장 골목을 누볐습니다. 성공한 사장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온 정우의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리어카의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와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정우는 리어카를 밀며 낮게 음조렸습니다. 누가 엄마의 목소리를 빼앗았는지, 누가 우리를 이 고통 속에 몰아넣었는지 내가 다 찾아낼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정우는 밤을 새워 서류를 검토하던 중 조팔봉이 현재 강원도 어느 요양원의 감염으로 입원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정우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제 곧 안개가 걷히고 진실의 태양이 떠오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수는 시장 구석에서 폐지를 정리하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만났다는 기쁨보다 다가올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낡은 보따리에서 나온 아기 양말 한 짝은 이제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깃발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세단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조팔봉이 숨어있는 강원도였습니다. 28년 전 제천 과수원에서 멈추었던 진실의 시계추가 가장 잔인한 소리를 내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차가 강원도를 향해 질주할 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인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팔봉은 거짓말을 했으며 왜 할머니와 고모는 엄마의 생존을 숨겼는가? 정우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마디마디 하얗게 일어난 손가락이 그의 결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순길이라는 가명을 쓰는 노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악취와 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곳에는 28년 전에 정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뼈만 남은 노인이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팔봉이었습니다. 정우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거칠게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조팔봉 씨, 눈 떠봐. 나 박정우야. 박과수원 집 정우라고. 노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열렸습니다. 정우를 알아보는 듯 노인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정우? 노인의 갈라진 목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정우는 그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랬어? 당신이 본 게 정말 맞아? 우리 엄마가 정말 광식을 죽이는 걸 봤냐고. 팔봉은 발작하듯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강 전무가 시켰어. 그러면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해서. 정우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강 전무. 현재 자신의 해임을 주도하고 있는 그 남자가 28년 전부터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는 요양원을 빠져나오며 차가운 비를 맞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아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이제 적은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의 혀를 자르고 자신의 기억을 도려냈으며 우리 가족의 땅을 빼앗아 부를 쌓은 자들.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JS 테크 주주명부 당장 확보해. 그리고 강 전무가 28년 동안 관리해온 차명 계좌들 샅샅이 뒤져.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터뜨린다. 정우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순한 사장직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바쳐야 할 거대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판자촌에 도착했을 때 영수는 여전히 리어카를 닫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뒤로 다가가 묵묵히 리어카 손잡이를 함께 잡았습니다. 영순이 놀라 뒤를 돌아보자 정우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도망가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엄마 누명 벗기고 그 사람들 다 지옥으로 보낼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는 내 손 놓지 마. 영수는 아들의 눈에서 예전의 나약한 아이가 아닌 자신을 지켜줄 전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아들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친 손마디 사이로 전해지는 모자의 진심은 그 어떤 대화보다 깊고 묵직했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새벽, 정우와 영수는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28년의 침묵을 깬 사랑의 전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숲을 향해 진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우는 사장실로 돌아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표를 찢어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어머니의 재심 청구서와 강 전무의 비리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정우의 눈빛은 이제 안개 속을 헤매는 방랑자가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매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강 전무. 당신이 쌓아 올린 그 가성, 내가 어머니의 리어카로 통째로 밀어버릴 테니까. 정우의 낮은 읊조림이 공허한 사장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JS 테크 사옥 앞에는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번듯한 사장 정우가 직접 리어카를 밀고 로비로 들어선 것입니다. 직원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정우는 리어카를 로비 한복판에 세우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분은 2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곳의 짐을 짊어지셨던 제 어머니입니다. 정적 속에 정우의 선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뒤로 초라한 작업복 차림의 영순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벙어리 어머니의 침묵 속에 숨겨진 숭고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진실은 안개 속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안개를 걷어내겠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을 넘어선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멈춰버린 진실의 시계추가 가장 찬란한 빛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선포가 울려 퍼진 JS 테크의 로비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영순의 초라한 작업복과 정우의 단호한 얼굴을 번갈아 비췄고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죠. 하지만 정우는 영순의 거친 손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디마디 굵어진 손을 더 꽉 쥐며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단둘만 남게 된 그 정막 속에서 영수는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아들의 그 화려한 성벽을 무너뜨릴까봐 겁이 났던 것이죠. 하지만 정우는 창백해진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다시는 안개 속에 숨지 마요.
내가 엄마 목소리가 될 거니까. 정우는 곧장 비서실에 명령하여 28년 전 제천에서 벌어진 사건의 모든 수사 기록과 공판 조서를 책상 위에 쌓아 올렸습니다. 이미 법적인 공소시효는 지났을지 몰라도 진실의 시효는 단 1초도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정우는 요양원에서 만난 팔봉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들과 증인들의 명단을 샅샅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편에 서야 했던 고모와 할머니가 오히려 영순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정우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왜? 내 핏줄들이 내 엄마를 죽이려 했지? 분노로 몸을 떨던 정우는 그날 밤 28년 동안 발길을 끊었던 본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정원이 가꿔진 저택 거실에는 할머니 박 여사와 고모가 평화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갑작스러운 방문, 그것도 흙먼지 묻은 양복 차림의 정우를 보며 박 여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사장이라는 놈이 품위도 없이 이 밤중에. 박 여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아기 양말 한 짝을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박 여사와 고모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28년 전 그들이 안개 속에 파묻었다고 믿었던 과거가 누렇게 빛바랜 양말 한 짝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정우는 서슬퍼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었습니다. 강남 바닥에서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모, 대답해 보세요. 왜 나한테 엄마가 죽었다고 했습니까? 왜 살인자 엄마라고 손가락질하며 나를 고아로 만드셨냐고요? 박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는 손을 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 너를 위한 일이었다. 살인자의 자식으로 평생 조롱받느니 차라리 죽은 자로 잊히는 게 내 앞날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 그게 가문을 지키는 법이다. 나를 위한 일이라고요? 정우의 실소는 울음 섞인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엄마는 혀를 깨물고 벙어리가 되면서까지 나를 지키려 했는데 당신들은 내 엄마의 이름조차 가문의 수치라며 도려냈습니다. 그게 정말 저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그 알량한 체면을 지키고 우리 아버지가 남긴 과수원 땅을 강 전무에게 넘기기 위한 검은 거래였습니까? 정우의 외침에 저택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고모는 옆에서 당황하며 정우의 팔을 잡았지만 정우는 그 손을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이제 정우에게 남은 가족은 리어카를 끄는 저 벙어리 여인뿐이었습니다. 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봉이 언급했던 강 전무와 자신의 가문 사이에 오간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알고 보니 28년 전 제천의 그 과수원 부지는 신도시 개발의 핵심 요충지였고 박 여사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강 전무와 결탁하여 며느리 영순을 범죄자로 몰아냈던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사과나무 아래 묻힌 피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정우는 그 모든 증거를 하나씩 수집하며 이제는 단순히 명예회복이 아닌 거대한 심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강 전무는 정우를 끌어내리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언론에 정우의 모친이 과거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음을 악의적으로 흘린 것이죠. JS 테크 박정우 사장, 살인자의 아들인가? 성공 뒤에 숨겨진 추악한 가족사. 포털 사이트는 온통 정우와 영순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만을 상정했습니다. 정우는 사면 초가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영순과 함께
다시 제천의 옛집을 찾았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옛 과수원 터. 이제는 폐허가 된 그곳에서 정우는 영순의 손을 잡고 사과나무 그루터기에 앉았습니다. 영순은 아들을 보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정우는 그런 어머니의 손바닥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요. 28년 전엔 엄마가 나를 지켰지? 이제는 내가 엄마 지킬 거야. 이 안개가 걷히고 나면 우리 다시 여기서 사과 따먹자. 영수는 아들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정우는 제천에서 당시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광식의 시신을 처음 발견했던 당시 보건소의 은퇴한 거만이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당시의 비밀 부검 일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광식의 사인은 돌부리에 부딪힌 충격보다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심장 질환 때문이었습니다. 넘어진 것은 영순 씨 때문일지 몰라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병이었죠. 이 한 줄의 기록은 28년의 누명을 벗길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정우는 그 서류를 가슴에 품고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정우의 차 뒤로 검은색 차량들이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강 전무가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그들의 최후 발악이었죠. 정우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절대로. 이번에는 놓치지 않아. 정우는 추격전을 벌이며 경찰서가 아닌 JS 테크 본사의 이사회가 열리는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강당 문을 박차고 들어선 정우의 모습은 만신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의 영순이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강 전무는 단상 위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박 사장, 제정신인가? 이 거룩한 자리에 살인마를 데려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정우는 대답 대신 단상 위로 올라가 28년 전의 부검 일지와 강 전무가 박 여사로부터 받아 챙긴 뇌물 리스트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살인마는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바로 진실을 은폐하고 한 여인의 인생을 난도질한 당신, 강 전무, 그리고 방관한 당신들입니다. 정우의 사자 후에 강당은 순식간에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명백한 증거들 앞에 주주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전무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뒷걸음질 쳤죠. 정우는 어머니 영순의 앞으로 다가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28년 전 제천의 안개 속에서 헤어졌던 그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이제 세상에 말해줘. 엄마는 죄가 없다고. 나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라고. 정우의 오열이 강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8년 동안 소리를 죽여온 영순의 성대가 다시 한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28년 만에 터져나온 어머니의 절규에 강당 안은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영순을 살인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숭고한 침묵의 무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단상 위에서 어머니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진실은 안개 속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안개를 완전히 걷어내겠습니다. 이 장의 엔딩이었던 그 대사가 이제는 승리의 선언이 되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강 전무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박 여사와 고모는 고개를 숙인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우는 사장직을 유지하는 대신 모든 재산을 출연하여 영순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영순이 자리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8년의 고된 노동과 암울했던 세월이 그녀의 육신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정우는 병실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노을을 보며 다시 아기 양말 한 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막 되찾은 목소리인데, 이제 막 불러본 아들 이름인데, 정우는 어머니의 야윈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엄마, 아직 우리 과수원에 사과나무 안 심었잖아. 나 장가가는 것도 봐야지. 제발 눈 좀 떠봐요. 정우의 눈물이 영순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병실 밖으로는 영순의 무죄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장의 폐지. 죽는 노인들이 리어카를 줄지어 세워두고 그녀의 쾌유를 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세단들이 즐비한 도심 한복판 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수십 대의 리어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사람들이 보낸 위대한 훈장이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곁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꿈결 속에서 다시 제천의 그 사과나무 아래로 돌아갔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젊고 고운 엄마가 사과를 깎아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한 번도 안 끊어지게 깎았지? 우리 아들 장군감이다. 정우는 꿈속에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 안개는 완전히 걷혔습니다. 그 끝에는 28년 전보다 더 찬란하고 단단한 사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숨소리에 맞춰 가슴속에 새로운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정우의 꿈속은 여전히 사과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안개가 거친 과수원 평상 위에서 젊고 고운 엄마가 사과를 깎아주던 그 평화로운 풍경. 하지만 현실의 병실은 지독한 약 냄새와 기계적인 심박동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메마른 손을 잡은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의 엄마는 웃고 있었는데 눈앞의 엄마는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힘겨운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28년이라는 침묵의 세월을 깨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던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퇴화했던 성대가 무리하게 울리며 영순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고 설상가상으로 췌장의 병만은 마지막 자비조차 베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병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JS 테크 본사 앞 로비에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던 그날의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리어카 끄는 벙어리 어머니와 재벌 사장 아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강 전무의 구속 소식은 연일 톱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영순을 살인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를 자식을 위해 스스로를 지워버린 성녀라고 칭송했죠. 하지만 정우에게 그런 명예나 세상의 관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어머니가 다시 한번 눈을 떠 쇳소리가 아닌 고운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순이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정우는 황급히 의사를 불렀지만 영순은 가녀린 손을 내저으며 정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간절했습니다. 정우는 산소호흡기를 잠시 떼어내고 어머니의 입술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28년 전 스스로 끊어버렸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힘겹게 흘러나왔습니다. 정우야, 내 새끼, 고맙다. 엄마, 누명 벗겨줘서 정말 고맙다. 영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정우에게는 세상 그 어떤 감미로운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마요. 내가 더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엄마를 그 차가운 길바닥에
너무 오래 둬서 정말 미안해. 영수는 힘겹게 손을 들어 아들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28년 전 과수원에서 사과를 깎아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비록 살은 내리고 거칠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모성만큼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품 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정우의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판자촌, 방 장판 밑에 내 아버지가 남긴 게 있다. 그거 꼭 내가 가져야 해. 정우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는 듯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그녀가 말한 판자촌의 그 좁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사장직에서 해이만이 가결되려던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다시 찾은 판자촌 골목은 예전보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28년 동안 몸을 뉘었던 그 비좁은 단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사이로 어머니의 채취가 배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말한 대로 낡은 장판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흙먼지가 묻은 작은 철제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쇠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정우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통장 여러 권이었습니다. 28년 전부터 최근까지 영순이 폐지를 줍고 식당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겉면에는 정우 장가갈 미천, 정우 첫집 살 돈, 우리 아들 보약값이라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총액은 3천만 원 남짓. 성공한 기업가인 정우에게는 한 끼 식사값이나 옷 한 벌 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정우는 그 통장을 부여잡고 바닥을 구르며 오열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벙어리 노인이 겨울바닥에서 리어카를 끌며 손가락이 얼어 터지는 고통을 견디며 모은 어머니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상자 안쪽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우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 과수원 땅을 정우의 명의로 신탁해 두었던 증서였습니다. 강 전무와 할머니 박 여사가 그토록 빼앗으려 했던 그 땅의 진짜 주인은 처음부터 정우였던 것이죠. 영수는 이 서류를 지키기 위해 살인 누명을 쓰고도 입을 닫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무죄를 주장하며 싸웠다면 강 전무 일당은 이 서류의 존재를 알고 정우를 해치려 했을 테니까요. 어머니는 아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28년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진실의 무게는 정우를 질식시킬 듯 다가왔습니다. 정우는 그 방에 앉아 어머니가 써내려간 빛바랜 일기장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오늘은 내가 TV에 나오더구나. 사장이 되었다니 이 엄마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신은 구두가 반짝거리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다 환해지더구나. 내 새끼, 엄마가 옆에 없어도 울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일기장 마디마디에는 영순이 정우를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 자국이 마른 꽃잎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병실에서는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강 전무의 사주를 받은 조태수가 마지막 발악으로 병실에 침입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정우가 미리 배치해둔 경호원들과 소위팀장에 의해 조태수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강 전무의 비리 장부와 어머니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물들이 검찰에 넘겨지며 이제 악인들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상자 속에 들어있던 통장과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봤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어? 왜 나한테 다 안 주고 엄마를 위해서 한 푼도 안 썼어? 정우의 원망 섞인 통곡에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우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 글자를 끝으로 영순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병실 안의 심박동기 그래프가 평평한 선을 그리며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뱉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정우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 이제 쉬게 해주세요. 정우는 어머니의 야윈 몸을 품에 안았습니다. 28년 동안 리어카를 끌며 굽어버린 그 등을 이제야 비로소 따뜻한 온기로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렇게 아들의 품 안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고통받는 벙어리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안개가 거친 과수원에서 아들에게 사과를 깎아주던 그 고운 새댁의 얼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엄마, 이제 안개 없는 곳에서 아빠랑 사과 농사 지으며 기다려요. 내가 엄마 아들이라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었어. 장례식은 정우의 뜻에 따라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화환 대신 영순이 폐지를 주우며 인연을 맺었던 시장 상인들과 리어카를 끄는 노인들이 보낸 작은 꽃바구니들이 빈소를 채웠습니다. 정우는 사장이라는 직함을 버리고 상주 복장을 한 채 조문객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우의 모습에서 어머니 영순의 겸손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정우는 어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제천의 옛 과수원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 만났던 그 사과나무 아래에 영순을 모셨습니다. 이제 안개는 완전히 걷히고 따사로운 햇살이 과수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곳에 새로운 사과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통장 속에 3천만 원을 종잣돈으로 삼아 세상의 모든 버려진 어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우는 사장실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어머니의 리어카를 깨끗이 닦아 재단 로비 한복판에 세워두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숭고한 가치를 지닌 사랑의 유산이었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그 리어카를 보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정우야, 우리 아들 장군감이다. 그 환청 같은 목소리는 정우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1년 뒤 제천의 과수원에는 정우가 심은 사과나무에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정우는 그 사과를 하나 따서 정성스럽게 깎았습니다. 껍질이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게 돌돌 말려 내려가는 모습이 28년 전 엄마의 솜씨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물고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안 끊어지게 잘 깎지? 나 정말 장군처럼 잘 살고 있어. 바람결에 사과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영원한 축복이자 안개 뒤에 숨겨져 있던 찬란한 진실의 향기였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사과 향기는 정우의 코끝을 스치며 마치 어머니의 거친 손등이 뺨을 어루만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정우의 얼굴에는 모처럼 평온한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운명은 늘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 잔인한 발톱을 드러내곤 합니다. 안개가 완전히 걷혔다고 믿었던 그 과수원 너머로 28년 전보다 더 짙고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제천 과수원 한편에 어머니 영순을 기리는 작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화려한 대리석도 거창한 비문도 없었지만 그곳엔 늘 싱싱한 사과가 놓여 있었죠. 정우는 재단을 설립해 세상의 낮은 곳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며 이제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장직으로 복귀하라는 주주들의 간곡한 요청도 뒤로 한 채 그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리어카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어느 늦은 오후 정중한 노크 소리와 함께 낯선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는 자신을 조팔봉의 아들 조태수라고 소개했습니다. 28년 전 영순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사라졌던 팔봉의 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조태수의 눈빛은 비열했습니다. 그는 정우의 앞에 앉아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박 사장님, 아니 이제 이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어머니 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죄 판결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의 칭송까지 받으니 참 보기 좋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정우는 불길한 예감을 억누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우리 어머니를 사지에 몰아넣었던 사람의 자식을 반갑게 대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태수는 가죽 가방에서 누렇게 변색된 공책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영순이 감옥에서 매일 밤 아들을 그리워하며 썼던, 하지만 정우가 미처 찾지 못했던 또 다른 일기장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제게 남긴 겁니다. 박 사장님, 어머니가 교도소에서 동료 죄수에게 부탁해 밖으로 내보내려다 압수당했던 기록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기장 속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군요. 정우는 일기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태수는 정우의 반응을 즐기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28년 전 과수원에서 죽은 광식이라는 놈말입니다. 부검 일지에는 지병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일기장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써 있더군요. 영순 씨가 광식을 밀칠 때 사실은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기록 말입니다. 정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수는 협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아버지, 박 사장의 친부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광식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고 영순 씨는 남편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녀라고 불리는 어머니의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 되고 당신의 아버지는 진짜 살인마가 되는 겁니다.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아버지는 그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 하지만 태수는 여유롭게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건 현장의 혈흔 감정 결과지였습니다. 영순의 혈액형과는 다른 정우의 아버지와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었죠. 강 전무조차 은폐했던 혹은 강 전무가 할머니 박 여사와 거래하며 숨겨두었던 최후의 폭탄이었습니다. 태수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100억입니다. 재단 기금에서 그 정도면 티도 안 나잖습니까? 그 돈만 주면 이 일기장과 서류들 영원히 태워버리겠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신다면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에 이 복사본이 전달될 겁니다. 살인마 아버지를 둔 재단 이사장. 그림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태수가 떠난 뒤 정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실의 안개가 걷혔다고 믿었는데 그 안개 너머에 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영순이 벙어리가 되어 28년을 견딘 진짜 이유가 단순히 아들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남편의 죄까지 짊어지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정우의 영혼을 짓밟았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짐을 지고 있었던 거야? 정우는 그날 밤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순이 죽기 직전까지 품고 있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와 영순, 그리고 어린 정우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뒤편에는 희미하게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의 명예와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어둠이 되겠습니다. 정우는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자 아들에 대한 마지막 보루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재단은 무너질 것이고 영순의 고결한 희생은 가해자를 은닉한 범죄 행위로 전락할 판이었습니다. 조태수는 정우의 숨통을 조여오며 매 시간마다 전화를 걸어 압박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단 이사회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강 전무의 잔당들이 조태수와 결탁해 정우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몰아내려 한 것이죠. 정우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돈을 주면 횡령범이 되고 진실을 밝히면 아버지는 살인마가 되고 어머니는 위증자가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도 낭떠러질 뿐인 상황이었습니다. 정우는 비를 맞으며 다시 제천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사과나무들은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엄마가 지킨 이 평화가 이렇게 쉽게 깨져도 되는 거야? 그때 정우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태수가 가져온 일기장 속의 날짜였습니다. 정우는 밤을 새워 서류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조태수가 내민 혈흔 감정 결과지는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이미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는 진료 기록을 찾아낸 것이죠. 조태수는 영순의 희생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정우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린 뒤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태수는 영순이 남긴 진짜 마지막 비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가 판자촌방 장판 밑에 숨겨두었던 철제 상자의 바닥면을 뜯어냈습니다. 그곳에는 28년 전 사고 직후 영순이 목숨을 걸고 빼돌렸던 광식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조팔봉의 차용증이 들어있었습니다. 광식은 돌부리에 부딪히기 전 이미 팔봉과 격렬한 다툼을 벌였고 팔봉이 휘두른 흉기에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영수는 팔봉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울 것을 알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팔봉의 죄를 증명할 증거를 간직하면서도 동시에 아들이 살인 현장에 있었다는 트라우마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 벙어리가 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조태수가 가져온 일기장은 영순이 팔봉의 죄를 밝히기 위해 기록해둔 일종의 고발장이었습니다. 정우는 조태수를 재단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조태수는 돈 가방을 챙길 생각에 들떠 나타났지만 정우의 손에는 일기장이 아닌 검찰의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인 광식의 피가 묻은 차용증, 그리고 내 아버지가 현장에서 도망치는 걸 본 또 다른 목격자를 찾았다. 조태수, 넌 아버지를 지키려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이용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 한 거야. 조태수는 사색이 되어 달아나려 했지만 미리 대기 중인 경찰들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줄 알았던 그림자는 그렇게 정우의 단호한 의지 앞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번 위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진실을 덮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당당히 진실을 마주하는 것임을 말이죠. 정우는 재단 이사회에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진심을 다해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우의 솔직함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위기를 넘긴 정우는 다시 과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태수가 가져왔던 어머니의 진짜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곳에는 28년 동안 소리내어 울지 못한 영순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그 일기장을 어머니의 묘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안심하고 쉬어. 그 누구도 엄마의 희생을 더럽히지 못하게 내가 지킬게. 사과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영순이 아들에게 잘했다고 대견하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는 평생을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정우는 어머니의 리어카를 재단 마당에 세우고 그 옆에 작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새로 심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짐을 졌던 리어카와 가장 높은 곳에 결실을 맺는 사과나무. 그것은 정우가 이어가야 할 어머니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정우는 리어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거친 손마디 사이로 전해지던 어머니의 온기를 떠올리며 그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안개는 다시 끼겠지만 그에게는 이제 그 안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찬란한 진실의 등불이 있었습니다. 해는 저물어가고 과수원 너머로 붉은 노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들을 감싸 안은 듯 따뜻하고 든든한 사랑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정우는 사과 한 조각을 다시 깎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시큼한 그 맛은 인생의 고통 뒤에 찾아오는 참된 기쁨의 맛이었습니다. 엄마, 내년에도 사과 많이 열리게 할게. 지켜봐줘. 정우의 목소리는 이제 쇳소리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맑고 단단한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과수원을 내려오는 정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그림자조차 꺾지 못한 그 숭고한 모성애의 유산이 그의 앞길을 환히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안개는 완전히 걷혔고 밤하늘에는 어머니의 눈동자처럼 맑은 별들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어머니의 맑은 눈동자처럼 반짝이며 정우의 발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별빛 아래에서도 세상의 탐욕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안개가 걷힌 자리에 비로소 드러난 진실의 과수원을 통째로 삼키려는 또 다른 음모가 정우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끝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이죠. 정우는 어머니 영순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고향, 제천의 과수원을 온전하게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재단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오르자 그는 28년 전 뿔뿔이 흩어졌던 과수원 부지들을 하나씩 다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치유의 농장으로 만들 거야. 엄마가 못다한 사과 농사, 내가 대신 다 지어서 보여줄게. 정우는 곁에서 자신을 묵묵히 보좌해온 최측근 박 비서에게 부지 매입에 관한 모든 정권을 맡겼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제처럼 지내며 정우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함께 견뎌온 박 비서였기에 정우는 그를 의심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비서의 마음속에는 정우가 베푼 신뢰보다 훨씬 더 거대한 열등감이
독초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낡은 리어카를 닦고 시골 과수원이나 돌보는 정우를 보며 박 비서는 이 거대한 기업과 재단의 실질적인 주인은 정우가 아니라 자신이어야 한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정우 몰래 라이벌 기업인 대성그룹과 은밀한 손을 잡았습니다. 대성그룹은 정우의 과수원 부지가 향후 대규모 리조트 단지의 핵심 진입로가 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박 비서를 돈으로 포섭했던 것이죠. 박 비서는 정우에게 가짜 보고서를 올리며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사장님, 과수원 부지 소유주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매입가를 3배나 불렀습니다. 지금 재단 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 그분들도 우리 어머니 사정을 다 아시는 고향 분들인데. 박 비서는 태연한 표정으로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일단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테니 형님은 나무들 고르는 일에만 전념하십시오. 정우가 과수원에 새로 심을 나무들을 고르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사이 박 비서는 재단 자금을 교묘하게 빼돌려 과수원 땅을 자신의 차명 계좌로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의 유품 중 하나였던 낡은 카메라 필름, 통 하나를 가슴에 품고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숨을 거두기 직전 내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보거라며 건네주었던 마지막 유품이었죠. 정우는 그 필름이 단순히 옛날 가족 사진이 담긴 추억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필름 안에는 박 비서조차 전혀 예상치 못한 28년 전의 비극을 완전히 종결지을 마지막 진실의 조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과수원 부지 착공을 알리는 거대한 중장비들이 제천 농장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정우는 경악하며 굴착기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기는 내 땅입니다. 당장 멈추세요. 하지만 공사 현장 소장이 내민 서류에는 정우의 이름이 아닌 박 비서가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정우는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박 비서는 예전에 충직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늘하고 비열한 눈빛으로 정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꿈에서 깨세요. 이 죽어가는 과수원에 매달려서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기 리조트 들어서면 형님이 평생 번 돈보다 더 큰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재단 운영하는 게 진짜 효도 아닙니까? 박 비서의 차가운 배신에 정우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겨우 돈 때문이었나?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우리 엄마가 너를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떡 하나라도 더 챙겨줬던 거 벌써 잊은 거야? 박 비서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박 여사님이 돌아가실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정우는 너무 물러터져서 가문을 못 지키니 내가 대신 이 땅을 차지해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유지를 받드는 것뿐입니다. 정우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박 여사가 죽기 전까지도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박 비서를 조종해 최후의 반격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정우는 재단 자금 유용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수원 근처 작은 움막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절망했습니다. 박 비서는 정우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과수원 매입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조용히 외국으로 떠나십시오. 그럼 횡령 혐의는 제가 뒤집어쓰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정우는
어머니가 남긴 필름통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상소에서 급하게 인화해온 사진들을 본 정우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28년 전 사고 당시의 장면들이 연사로 찍힌 생생한 기록이었습니다. 영순이 광식을 밀치기 직전, 광식이 이미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스스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의 구석에 어린 시절의 박 비서와 그의 아버지가 광식의 주머니에서 중요한 서류를 빼내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박 비서의 아버지는 당시 과수원의 일꾼이었고 건달 광식과 공모해 땅 문서를 훔치려다 광식의 예기치 못한 죽음을 방조했던 것입니다. 영수는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박 비서가 어린 정우의 유일한 친구였기에 그 아이가 범죄자의 자식으로 낙인 찍혀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8년 동안 이 필름을 가슴에 묻고 벙어리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엄마, 이 무거운 진실을 끝까지 품고 계셨던 이유가 고작 이 배신자를 지켜주기 위해서였나요? 정우는 어머니의 깊고도 바보 같은 자비심에 몸을 떨며 통곡했습니다. 정우는 그 길로 비를 맞으며 박 비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공사 강행을 지시하며 위세를 떨치던 박 비서 앞에 정우는 사진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박 비서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사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내 곁에서 형제처럼 자라는 걸 보고 내 아버지가 지은 죄를 대신 덮어주셨어. 내가 살인자의 자식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인생 망칠까봐 28년 동안 혀를 깨물고 벙어리로 살면서 이 사진을 품고 계셨다고. 정우의 외침에 박 비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영순이 치러야 했던 28년의 지옥 같은 세월, 그리고 그런 은인의 등에 칼을 꽂은 자신의 파렴치함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 비서는 사진 속 영순의 인자한 얼굴을 보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정말 몰랐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줄도 모르고 저는. 박 비서의 참회는 처절했습니다. 그는 대성그룹과의 이면 계약서를 검찰에 넘겼고 자신의 차명으로 돌려놓았던 과수원 부지 전부를 재단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강 전무의 잔당들과 박 비서를 조종했던 세력들은 일망타진되었고 정우의 무고함은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통쾌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쓰라렸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박 비서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를 용서하는 건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일 거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하지만 내 아버지가 지은 죄, 내가 평생 낮은 곳에서 봉사하며 대신 갚으며 살아라. 정우는 박 비서를 법정에 세우는 대신 그를 재개발 지역의 험한 봉사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평생을 속죄하며 살라는 어머니가 보여주신 방식 그대로의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과수원에는 다시 고요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정우는 배신자가 멈춰 세웠던 중장비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직접 삽을 들어 어린 묘목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영순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땅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깨지지 않는 믿음과 용서였다는 것을 정우는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해질녘 과수원 언덕에 선 정우는 어머니가 남긴 필름 조각 하나를 노을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영수는 어린 정우를 안고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슬픔이 아닌 정우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마다 어머니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영순 씨, 이제 정말 안심하고 쉬세요. 엄마가 지키려 했던 그 사람들, 내가 다 안고 갈게요. 바람이 불어와 사과나무 잎들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영순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대견하다. 내 아들이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아문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질긴 굳은 살이 박였고 정우의 눈빛은 이제 그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깊고 투명해졌습니다. 안개가 완전히 거친 제천의 과수원. 정우는 그곳에서 어머니의 28년 침묵이 일궈낸 마지막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배신했던 비서의 뜨거운 눈물조차도 결국 어머니의 무한한 자비가 만들어낸 마지막 열매였음을 말이죠. 정우는 얼굴에 묻은 땀을 닦으며 하늘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의 마음조차 돌려세워 사람을 만드는 어머니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확신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우는 움막 평상에 누워 사과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배신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아니라 어머니가 28년 동안 소리 없이 일궈온 용서라는 이름의 단단한 대지였습니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이 과수원이 열매를 맺을 때마다 어머니의 헌신과 그 속에 담긴 사랑의 가치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숙명이 이제 자신의 몫으로 남겨졌음을 말이죠. 그렇게 정우의 마음속 안개가 완전히 걷혔을 때 비로소 세상의 비뚤어진 법을 바로잡고 어머니의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아줄 결전의 시간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꿈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과수원에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사과꽃이 피어날 것이고 정우는 어머니의 리어카를 끌고 진실의 법정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른 아침 제천 과수원을 감싸던 서늘한 공기가 정우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 비밀, 필름과 박 비서의 처절한 자백이 담긴 진술서를 가슴 안주머니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화려한 세단 대신 그는 어머니가 28년 동안 서울의 비정한 아스팔트 위를 구르며 끌었던 그 낡은 리어카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길, 정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그는 단순히 법을 집행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부서진 생애를 복구하고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무거운 죄를 씻어내러 가는 길이었죠. 법원 앞 광장에는 이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취재진과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판자촌에서 인연을 맺었던 폐지 줍는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정우가 트럭에서 낡은 리어카를 직접 내리는 모습을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정우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리어카를 끌며 법정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거친 바퀴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숙연함이 서렸습니다. 그것은 비천한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한 여인이 자식을 위해 침묵으로 견뎌온 28년의 무게였고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한 훈장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고도 차가웠습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기까지 강 전무의 잔당들과 부패한 권력자들의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정우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것은 정우였지만 실질적으로 심판대에 오른 것은 28년 전 가난한 과부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비정한 세상이었습니다. 정우는 증언대에 서서
어머니가 남긴 필름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흑백의 거친 영상 속에서 28년 전의 진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광식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스스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그 주위를 서성이다 겁에 질려 도망치는 팔봉과 박비서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장내는 술렁임과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제 어머니 영순 씨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사고 현장에서 비겁하게 도망치던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린 아들이 살인마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혀를 깨물며 침묵을 선택했던 희생자였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법정 천장을 때렸고 방청석 여기저기서 참아왔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28년을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말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하는 순간 진실이 밝혀져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스스로 목소리를 버린 것입니다. 그 거룩한 침묵을 우리 사회는 범죄라는 이름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이제 그 낙인을 제가 지우려 합니다. 정우의 처절한 호소 앞에 검사와 판사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28년 전 부실한 수사로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했던 경찰과 위증을 묵인했던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당시 어머니를 몰아세웠던 은퇴한 노영사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그는 정우의 눈을 참아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네.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 힘없는 여자의 눈물보다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지 않았던 내 게으름이 한 여인의 인생을 망쳤네. 노영사의 참에 섞인 한마디는 영순의 누명을 벗기는 결정적인 쐐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박 비서의 자백 영상은 강 전무가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정우를 협박하는 도구로 써왔음을 폭로했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 김영순에 대한 28년 전의 판결이 오판이었음을 인정한다. 위증과 조작된 증거에 의해 한 여인의 고귀한 인권이 유린당했음을 사법부의 이름으로 사죄한다. 피고인 김영순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그 짧고도 강렬한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정우는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28년의 한이 어머니가 차가운 바닥에서 폐지를 주우며 삼켜야 했던 눈물이 비로소 빛을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정우의 머리 위로 눈부신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제천 과수원 방향의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고 맑았습니다. 엄마 들었지? 이제 엄마 살인자 아니야. 이제 하늘에서 아빠랑 마음껏 웃어도 돼. 정우는 법원 앞에 세워둔 리어카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마치 영순의 거친 손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정우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리어카를 묵묵히 끌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명예회복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내쫓고 진실을 은폐했던 할머니 박 여사와 고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처벌하는 대신 정우는 어머니가 생전 가장 아꼈던 사과나무 묘목들을 그들의 집 앞마당에 심어주었습니다. 이 나무들이 자라 열매를 맺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당신들이 가문의 수치라며 버린 그 여인이 사실은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떤 지옥을 견뎠는지 말입니다. 매년 익어가는 붉은 사과를 보며 평생 속죄하며 사십시오. 정우의 담담한 목소리는 그 어떤 법적 처벌보다 서늘하고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제 정우는 다시 제천의 과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죄 판결문이 담긴 서류 봉투를 어머니의 묘비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서류를 살랑거리게 했습니다. 마치 영순이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묘비를 닦으며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안개가 다 걷혔어. 우리 과수원에 사과꽃이 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한복 사서 여기 걸어둘게. 그거 입고 아빠랑 나들이 가. 과수원 재건 사업은 이제 단순한 농사를 넘어섰습니다. 정우는 이곳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숲으로 만들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판자촌 할머니들이 내려와 정우와 함께 흙을 만졌고 리어카를 개조한 운송수단에는 영순의 진심이라는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정우의 사과를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의 결정체로 여기며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가을의 정점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무죄를 입증하고 맞이한 첫 수확날이었습니다. 정우는 나무에서 가장 크고 붉게 익은 사과 하나를 정성껏 땄습니다. 28년 전 어머니가 평상에 앉아 깎아주던 그 방식 그대로 정우는 과도를 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돌돌 말려 내려가는 붉은 껍질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정우는 사과 한 조각을 들어 어머니의 묘비 위에 올리고 자신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달아. 28년 전보다 훨씬 더 달아.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낸 그 고귀한 사랑이 마침내 달콤한 결실이 되어 돌아왔다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우의 곁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한 박 비서도 멀리서 묵묵히 땀을 흘리며 사과를 날랐고 시장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과수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끝났고 안개는 완전히 걷혔습니다. 정우는 과수원 언덕에 서서 노을 지는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28년 침묵이 결국 이토록 아름답고 풍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정우는 가슴속에 간직했던 낡은 아기 양말을 꺼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양말은 안개 없는 맑은 공기를 타고 멀리 날아갔습니다. 마치 이제는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자유로워진 어머니의 영혼처럼 말이죠. 밤이 깊어지자 과수원 위로 수천 개의 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리어카 위에 대자로 누워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어카의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는 이제 슬픈 신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행진곡처럼 들렸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더 많은 사람이 이 과수원을 찾을 것이고 그는 그들에게 어머니의 위대한 침묵이 일궈낸 기적 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정우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렸고 과수원의 사과나무들은 어머니의 따뜻한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흔들리며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밤 공기가 감미로운 사과 향으로 물들 무렵 정우는 리어카 밑바닥에서 어머니가 숨겨둔 마지막 유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우의 이름으로 된 낡은 통장 하나였습니다. 그 통장에 담긴 의미가 정우의 가슴을 다시 한번 세차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영순 씨가 지난 28년 동안 서울의 비정한 길바닥을 누비며 폐지를 팔고 식당 주방 구석에서 남몰래 설거지를 하며 모은 피땀 어린 기록이었습니다. 통장 첫 페이지에는 28년 전 날짜와 함께 3,000원이라는 소박한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눈비가 쏟아지던 겨울에도 발가락이 꽁꽁 얼어붙던 혹한의 새벽에도 어머니의 기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00원, 20,000원. 어떤 달은 5,000원뿐인 기록도 있었죠. 통장 겉면에는 정우 장가갈 미천, 우리 아들 첫집, 살 때 보태줄 돈이라고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통장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리어카 바닥을 구르며 오열했습니다. 최종 잔액은 300만 원 남짓. 성공한 기업가였던 정우에게는 한 끼 식사값이나 옷 한 벌 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정우에게 이 돈은 세상 그 어떤 수천억의 자산보다 무겁고 고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300만 원은 벙어리 노인이 겨울 길바닥에서 리어카를 끌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터지는 고통을 견디며 일궈낸 어머니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원 한 장 쓰지 못하고 아들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정우는 통장 마디마디에 묻은 어머니의 눈물 자국을 느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누군가를 지켜내는 숭고한 침묵에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정우는 더 이상 화려한 사장실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그 소중한 300만 원을 종잣돈으로 삼아 영순재단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재단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버려진 어머니들과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일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기로 한 것이죠. 정우는 자신의 화려한 저택을 처분하고 제천 과수원 옆에 작은 흙집을 지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낡은 리어카를 깨끗하게 닦아 과수원 입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이 과수원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과수원 사람들은 이제 리어카를 볼 때마다 한 여인의 위대한 침묵을 기억하며 숙연해지곤 했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그 리어카 손잡이를 잡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아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제천의 과수원에는 유난히도 탐스러운 사과들이 열렸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앉아 수확한 사과 한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 통장에 담긴 엄마 마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크게 키워놓을게. 이제 엄마가 주워온 폐지들이 사랑의 꽃으로 피어날 거야. 바람이 불어와 사과나무 잎들을 살랑거리게 했습니다. 마치 영순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잘했다. 내 아들아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정우는 묘비 곁에 놓인 낡은 통장을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그 꼬깃꼬깃한 300만 원은 이제 수만 명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거대한 희망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28년 전 안개 속에 갇혀있던 그 어린아이는 이제 어머니의 유산을 짊어진 당당한 거목으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안개가 완전히 걷힌 과수원 너머로 붉은 노을이 찬란하게 번져갔습니다. 정우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어둡거나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들을 뒤에서 감싸 안은 듯 포근하고 든든한 사랑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사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영혼을 갖게 된 정우의 발걸음은 힘차고 단단했습니다. 과수원을 내려오는 길, 멀리서 동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나지막하게 은조렸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내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달콤한 사과 향기가 정우의 앞길을 축복하듯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위대한 침묵이 만들어낸 기적, 그 끝에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모성이라는 이름의 사과나무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우와 영순 씨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